지금 제정신이야? 결혼식 날 신부가 상복이라니 돌았어? 강민호의 비명 같은 고함 소리에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신부가 입장하는 순간 눈부신 웨딩드레스 대신 시커먼 상복을 휘감은 신부 제니퍼 킴이 서늘한 미소를 짓고 서 있었죠. 그녀는 마치 8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저승사자처럼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옷이 마음에 안 들어? 오늘은 우리 결혼식이 아니라 당신 장려식 날이거든. 내가 상주 노릇 해주려고 입었어. 공포에 질려 얼어붙은 민호의 눈동자 위로 드디어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댓글로 짧게 남겨주시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저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생사연 119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잔혹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구르기 시작했던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32이었던 수연의 인생은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습니다. 남대문 시장 한 구석, 겨우 한 평 남짓한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던 온라인 유통사업이 기적처럼 대박을 터뜨렸기 때문이죠. 밤새 물건을 포장하고 쪽잠을 자며 흘렸던 그녀의 피땀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고 마침내 강남 노른자 땅에 위치한 80억 원 상당의 빌딩을 매입하던 날 수연은 생애 처음으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도장을 찍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릴 정도로 벅찬 순간이었죠. 그녀는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왔다며 사랑하는 남편 민호와 함께 행복을 누릴 일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었습니다. 수연이 승승장구할수록 남편 강민호의 자격지심은 곰팡이처럼 음습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으니까요. 민호는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한 사업가였습니다. 실상은 능력도 없으면서 허세만 가득 찬 전형적인 빚 좋은 개살구였죠. 그는 수연이 벌어오는 돈을 자신의 능력인 양 착각하며 펑펑 써대기 바빴고 친구들을 모아 술값을 계산하며 회장님 놀이를 하는 것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무리하게 확장했던 프랜차이즈 사업이 연쇄부도를 맞으며 벼랑 끝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빚쟁이들이 사무실로 들이닥쳐 집기를 부수고 난동을 부리는 상황이 되어서야 민호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민호가 기댈 곳은 오직 아내 수연뿐이었습니다. 그는 수연이 건물을 계약하고 돌아온 날 밤 축하 파티를 핑계로 와인을 따르며 넌지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여보, 진짜 축하해. 당신 정말 대단하다. 내 와이프지만 존경스러워. 기분 좋게 취한 수연의 볼이 발그레해지자 민호는 무릎을 꿇고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수연아, 나 좀 살려주라. 이번에 자금 회전이 잠깐 막혀서 그런데 당신 명의 건물 담보로 딱 10억만 융통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번 고비만 넘기면 이자까지 쳐서 바로 갚을게. 응? 나 믿지? 민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그 눈빛 뒤에는 당연히 해줄 것이라는 뻔뻔함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반응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와인 잔을 내려놓는 수연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지난 3년간 사업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가져간 돈만 수억 원이었고 그중 절반 이상이 강원도 카지노와 불법 도박 사이트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을 말이죠. 당신 그 입으로 벌써 몇 번째야? 저번에도 마지막이라면서 3억 가져가서 다 날렸잖아. 이번엔 10억? 그 돈이면 우리 직원들 월급이 몇 년치야. 내 피 같은 돈
더는 당신 도박판 노잣돈으로 못 줘. 수연의 거절은 단호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가장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아내의 뼈아픈 충고였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에 치명상을 입은 민호에게 그 말은 훈계가 아닌 모욕으로 들렸습니다. 뭐? 도박판 노잣돈? 야, 한수연, 너 말 다 했어? 남편이 죽게 생겼는데 돈 좀 있는 유세 떠냐? 내가 누구 덕에 지금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초기에 도와준 건 생각 안 나? 민호는 식탁을 엎을 듯이 소리를 질렀지만 수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닫힌 방문을 노려보는 민호의 눈에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수연을 아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앞길을 막는 것만 하고 재수 없는, 하지만 엄청난 돈을 가진 물주로만 보일 뿐이었죠. 분이 풀리지 않은 민호는 그 길로 본가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어머니 박 여사가 있는 곳으로 말입니다. 박 여사 역시 아들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잘 나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기는커녕 기가 새서 아들 길을 죽인다며 뒤에서 흉을 보던 사람이었죠. 씩씩거리며 들어온 아들의 하소연을 들은 박 여사는 혀를 차며 무릎을 쳤습니다. 아이고, 독한 년. 지 서방이 한강 가게 생겼는데 돈을 깔고 앉아서 안 내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년 눈빛이 처음부터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 민호야, 그럼 이제 어쩔 거냐? 빚쟁이들이 가만 안 있을 텐데. 민호는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막아야 할 어음만 수억 원. 이대로라면 감옥행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민호의 머릿속에 악마의 속삭임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엄마, 수연이 그 건물 말이야. 시세가 계속 올라서 지금 팔면 80억은 좋게 받아. 거기다 수연이 앞으로 된 예금이랑 주식까지 합치면 어림잡아도 90억은 될 거야. 그 말을 듣는 박 여사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100억?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천문학적인 액수가 며느리의 이름 아래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두 모자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아들에게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민호야, 100억이면 내 빚 다 갚고도 평생 떵떵거리고 살 돈이다. 그년이 순순히 안 내놓으면 뺏어와야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날 밤 낡은 본가의 거실에서는 인간이길 포기한 두 모자의 끔찍한 작전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던 고향 선배를 통해 은밀하게 수연의 명의로 된 생명보험을 드러났었습니다. 수령이는 당연히 법적 배우자인 강민호였습니다. 사망 시 20억, 건물 80억, 두 개만 합쳐도 100억이네. 계산기를 두드리던 민호의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걸렸습니다. 아내의 목숨값이 100억 원의 현금으로 치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멀쩡한 사람을, 그것도 아내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누구나 납득할 만한 사고사여야만 했습니다. 박 여사가 섬뜩한 조언을 던졌습니다. 바다로 가라. 물에 빠지면 시체 찾기도 힘들고 실수로 미끄러졌다고 하면 그만이야. 마침 다음 주가 너희 결혼기념일 아니냐? 핑계도 딱 좋네. 그렇게 100억짜리 여행의 시나리오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의 난동은 기억도 안 난다는 듯 아침 일찍 일어나 수연을 위한 해장국을 끓여놓고 퇴근하는 그녀를 마중 나가는 등 지극정성으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갑자기 변한 남편의 태도에 의구심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그래, 당신도 힘들어서 그랬겠지. 다시 잘해보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남편을 믿으려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 수연의 마음이 약해진 틈을 타 민호는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지난번에 내가 정말 미안했어.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당신한테 못할 짓을 했네. 나 이제 사업 욕심 버리고 당신 외조하면서 조용히 살려고. 우리 화해의 의미로 여행 다녀오자. 당신 항상 노래 부르던 울산 바다, 거기 가서 회도 먹고 푹 쉬다 오자. 내가 다 예약해놨어. 민호는 핸드폰으로 최고급 호텔 예약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우기 쉽지 않았지만 남편이 저렇게까지 노력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5년 전 신혼여행 이후로 단둘이 떠나는 첫 여행이었기에 설레는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머리도 식히고 싶었는데 잘 됐네. 고마워, 민호 씨. 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민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그것은 죄책감이 아닌 성공에 대한 흥분이었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둬라. 그게 내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까.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 하늘은 야속하게도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수연은 들뜬 마음으로 가장 아끼는 옷을 꺼내 입고 민호가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뒷좌석에는 박 여사가 챙겨준 간식거리와 함께 민호가 몰래 준비한 수면제가 든 커피가 보온병이 실려 있었죠. 차가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수연은 창문을 내리고 시원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아, 좋다.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살 것 같아. 우리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얘기도 많이 하자. 수연의 들뜬 목소리에 민호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짧게 대꾸했습니다. 그래. 아주 잊지 못할 여행이 될 거야. 선글라스 뒤에 감춰진 민호의 눈은 수연이 아닌 내비게이션에 찍힌 목적지 울산 해안 절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아내와의 추억을 쌓을 장소가 아니라 아내를 수장시키고 100억을 거머쥘 작업장이었으니까요. 차는 거침없이 남쪽으로 달렸고 수연의 운명은 시시각각 파멸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사랑해서 선택한 이 여행이 인생의 모든 것을 앗아갈 지옥행 급행열차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탐욕에 눈먼 남편과 순진한 아내의 100억짜리 여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울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 차 안의 공기는 묘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오랜만에 나들이에 들뜬 아이처럼 제잘거렸지만 민호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으니까요.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예약된 호텔 대신 민호가 차를 세운 곳은 인적이 드문 해안 절벽 도로의 갓길이었습니다. 검푸른 파도가 절벽 아래 바위를 거칠게 때리는 소리가 차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여기는 호텔 가는 길 아니잖아. 너무 어둡다. 수연이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자 민호가 운전석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자. 여기 야경이 그렇게 죽여준대. 내가 당신한테 꼭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수연은 의심을 거두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밤바다는 장관이었습니다. 수연이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보는 사이 민호는 트렁크에서 캠핑용 의자와 담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챙겨둔 그 보온병을 손에 쥐었죠. 자, 따뜻한 커피 한 잔에 당신 좋아하는 헤이즐넛 시럽도 넣었어. 민호가 건넨 종이컵에서는 달콤한 향기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향기 밑에는 치사량에 가까운 수면제가 녹아 있었습니다. 고마워, 자기야. 분위기 진짜 좋다. 수연은 남편의 독이 든 성배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한 모금,
2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민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이 아닌 사냥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전율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졸리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수연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혀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 나 좀 이상해. 수연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민호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쓰러지는 수연을 받아 안는 척하며 그녀를 다시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채워주는 대신 좌석 등받이를 뒤로 젖혔습니다. 좀 자, 수연아.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 있을 거야. 민호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멀어지는 수연의 눈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것은 남편의 싸늘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은 사랑하는 아내를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귀찮은 쓰레기를 처리하려는 청소부의 눈빛이었죠. 민호는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기어를 중립엔에 놓았습니다. 이곳은 바다를 향해 가파르게 경사진 내리막길이었습니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순간 차는 중력에 이끌려 스스로 굴러갈 운명이었습니다. 민호는 차 문을 살짝 열고 한쪽 발을 밖으로 뺐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었죠. 미안해하지 않을게. 민호는 나직하게 중얼거리며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었습니다. 기익. 쇠가 긁히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차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속도가 붙는 차. 절벽 끝, 난간이 없는 그곳을 향해 자동차가 돌진했어요. 민호는 타이밍을 맞춰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대굴대굴 아스팔트 위를 구른 민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수연이 탄 차는 이미 허공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슬로 모션처럼 검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하얀 자동차가 새처럼 날아올랐다가 이내 중력의 법칙에 따라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쾅! 거대한 굉음과 함께 물기둥이 치솟았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순식간에 차를 집어삼켰죠. 하하하. 절벽 위 홀로 남겨진 민호는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두려움보다 더 큰 쾌감. 그것은 완벽한 범죄를 성공시켰다는 성취감이었습니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어. 이제 다 내 거야. 민호는 바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의 비명 같은 환호를 집어삼켰어요. 사고 직후 민호는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일부러 자신의 몸에 생채기를 내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혼이 빠진 연기를 하며 경찰에 신고했죠. 여보세요. 살려주세요. 제 아내가, 차가,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어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구조대가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깊은 밤 거센 조류는 수연을 태운 차를 어디론가 감춰버렸습니다. 며칠간의 수색 끝에 경찰은 단순 사고로 잠정 결론을 내렸어요. 차량 결함이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추락사고. 민호가 미리 차량 정비 기록을 조작해둔 덕분이었습니다.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고 정황이 너무나 명확했기에 수연은 실종 선고를 거쳐 법적으로 사망 처리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연의 영정 사진만이 덩그러니 놓였죠. 민호는 상주 완장을 차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남편을 연기했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 오열하다가 실신하는 쇼까지 벌였죠. 수연아, 나만 두고 가면 어떡해. 내가 죽일 놈이다. 사람들은 그런 민호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안 됐네. 부인 사랑이 지극하더니만. 하지만 상복을 입은 박 여사와 민호가
휴게실에서 나눈 대화는 전혀 달랐어요. 민호야, 고생했다. 눈물 연기가 아주 배우 뺨치더라. 박 여사가 식혜를 들이켜며 말했습니다. 엄마, 보험사에서 연락 왔어. 다음 주면 입금된대. 민호는 눈물을 닦은 휴지를 구겨 던지며 희죽 웃었습니다. 수연이 사라진 자리는 돈으로 채워졌습니다. 사망보험금 20억, 그리고 수연이 남긴 80억 상당의 건물과 모든 예금. 민호는 망설임 없이 수연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았습니다. 그녀의 피와 땀이 서린 빌딩은 순식간에 민호의 현금 인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민호가 삼킨 돈은 정확히 100억 원이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의 인생, 그녀의 꿈, 그리고 남편을 향했던 마지막 믿음까지 모든 것을 배신하고 짓밟은 대가로 얻은 피 묻은 돈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돈으로 새 차를 뽑고 명품을 휘두르며 다시 호화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술집을 전전하며 자신이 청년 사업가라며 떠벌리고 다녔죠. 그의 곁에는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든 하이에나 같은 친구들과 꽃뱀들이 득실거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던져버린 그 깊고 어두운 바다 밑바닥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숨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수연의 육체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녀의 한서린 영혼은 결코 죽지 않았으니까요. 100억이라는 거대한 탐욕이 민호의 눈을 가린 사이 진실은 파도에 실려 언젠가 다시 그에게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참혹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말입니다. 깊고 차가운 심해의 어둠 속 수연을 태운 하얀 자동차는 마치 거대한 관처럼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순식간에 검은 바닷물로 차올랐습니다. 으윽, 으윽. 수연은 본능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휘감았던 졸음은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수온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거짓말처럼 달아나 버렸습니다. 코와 입으로 짠물이 사정없이 밀려들어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폐가 찢어질 듯한 고통? 수연은 허우적거리며 차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수압 때문에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살려줘. 그녀의 손톱이 차창을 긁으며 부러져 나갔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콰직! 엄청난 수압을 이기지 못한 전면 유리가 굉음을 내며 깨져버렸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수연의 얼굴과 몸을 덮쳤습니다. 붉은 피가 검푸른 물속으로 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신이 허락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깨진 유리 틈으로 강력한 물살이 소용돌이치며 수연의 몸을 차 밖으로 튕겨내듯 밀어 올렸으니까요. 그녀는 무의식 중에 빛이 보이는 곳, 저 아득히 먼 수면 위를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수연으로서의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울산 앞바다의 작은 어촌 마을. 어부 김 씨는 새벽 조업을 위해 나가던 길이었습니다. 해변가 근처를 걷고 있을 때 김 씨의 눈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어이쿠, 이게 뭐야? 사람 아니야? 김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물미역과 함께 쓰러져 있는 것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젊은 여자였습니다. 특히 얼굴의 상처는 유리에 심하게 찢겨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이봐요. 정신 차려봐. 김 씨가 여자의 뺨을 때리며 소리쳤지만 그녀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코 밑에 손을 댔을 때 아주 미세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살았다. 아직 숨이 붙어 있어.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바다에서, 그 깊은 지옥에서 그녀는 악착같이 목숨줄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어촌 마을의 허름한 보건소. 수연은 극심한 두통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독한 소독약 냄새와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고 얼굴에는 두꺼운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드나? 김 씨와 그의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말라비틀어진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저는. 하지만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왜 이곳에 누워 있는지, 아무리 머릿속을 헤집어도 하얀 백지처럼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수연이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워하자 김 씨 아내가 쯧쯧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머리를 크게 다쳐서 그런가 보네. 그 험한 바다에서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천운이야. 갈 곳도 기억도 없는 여자. 신원 조회를 해봐도 지문이 물에 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녀를 찾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갈 곳 없는 그녀를 거둔 것은 생명의 은인인 김 씨 부부였습니다. 딱히 부를 이름도 없고 바다에서 건져왔으니 그냥 바다라고 해. 김바다. 그게 내 이름이다. 그날부터 강남의 재력가 한수연은 죽었습니다. 대신 가난한 어촌 마을의 식당 종업원 김바다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잔인할 만큼 빠르게 흘렀습니다. 한때 펜을 쥐고 수십억 계약서에 서명을 하던 그녀의 고운 손은 이제 거칠고 투박한 일꾼의 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찬바람을 맞으며 갯벌로 나갔습니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진흙 속에서 하루 종일 조개를 캤습니다. 날카로운 껍데기에 손가락이 베어 피가 나도 바닷물에 쓱 헹구고 다시 호미질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김 씨 아내가 운영하는 작은 횟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서빙을 했습니다. 이모, 여기 소주 한 병. 아줌마, 반찬 좀 더 줘. 술 취한 손님들의 고함 소리와 비릿한 생선 냄새가 그녀의 일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얼굴에 남은 흉터 때문에 손님들이 수군거릴 때면 그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여자 얼굴 좀 봐.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 꼴을 하고 사나. 사람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바다는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시급한 현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몸이 고단한 것보다 그녀를 더 괴롭히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밤마다 찾아오는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살려줘. 매일 밤 그녀는 식은땀에 흠뻑 젖어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항상 좁고 어두운 상자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물이 차오르고 숨이 막히고 누군가 밖에서 자신을 보며 웃고 있는 꿈. 그 웃음소리가 너무나 섬뜩해서 깨고 나서도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바다는 세수하다 말고 거울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오른쪽 관자놀이에서 뺨까지 길게 이어진 붉은 흉터.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낙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 속의 자신을 어루만졌습니다. 너는 누구니? 도대체 내가 누구였길래 이렇게 무서운 꿈을 꾸는 거야? 내가 잊어버린 게 대체 뭐길래?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리고 아팠습니다. 분명 자신은 이곳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빼앗긴 것 같은 상실감. 하지만 아무리 기억해내려고 애를 써봐도
머릿속은 짙은 안개에 갇힌 듯 뿌옇기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다는 습관처럼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검푸른 파도가 넘실거리는 방파제 끝에 앉아 하염없이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를 듣고 있으면 무언가 생각날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희망인지 아니면 악마의 저주인지 구분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무의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바다 건너편에 자신이 반드시 찾아야 할 진실이 있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운명은 예고도 없이 불쑥 그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느 때처럼 식당 주방에서 생선을 손질하던 바다의 귀에 홀에 켜놓은 TV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이번에 청년 기업인 대상을 수상하신 강민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강민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손질하던 칼을 자신도 모르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바다는 홀린 듯이 주방 밖으로 나가 TV 화면을 올려다봤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고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는 남자. 그는 인터뷰어의 질문에 가증스러운 표정으로 답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영광을 5년 전 사고로 떠난 제 아내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아내가 남겨준 사랑과 믿음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지? 사랑해. 남자가 눈시울을 붉히며 카메라를 응시하는 순간 바다의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기억의 파편이 튀어올랐습니다. 차가운 물속, 멀어지는 의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던 어떤 남자의 싸늘한 눈빛. TV 속 남자의 눈빛과 기억 속 그 눈빛이 정확하게 겹쳐졌습니다. 으윽! 바다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과거의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의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살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저 남자, 내가 아는 사람이야. 바다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식당 밖에서 김 씨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바다야, 바다야. 저기 항구에 어선 그물이 걸려서 뭘 끌어올렸는데. 김 씨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동차야. 녹이 잔뜩 쓴 하얀색 자동차가 올라왔어. 쿵. 바다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맨발로 항구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비릿한 바닷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항구에는 이미 구경꾼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간 그곳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다 밑바닥에서 그녀를 기다려온 처참한 몰골의 자동차. 여기저기 찌그러지고 부식되었지만 바다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저 차가 자신의 관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저 차를 운전했던 사람이 방금 TV에 나왔던 그 남자라는 것을. 바다는 떨리는 손으로 차체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지자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댐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커피 마셔. 잠깐 바람 좀 쐬자. 잘가 수연아. 남편 강민호. 시어머니 박여사. 그들의 웃음소리. 조롱. 그리고 배신. 여러 가지 기억이 뒤죽박죽 떠올랐습니다. 으아악. 바다는, 아니 수연은 하늘이 찢어질 듯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악기의 분노였습니다. 수연은 폐차 직전의 차 안을 미친 사람처럼 뒤졌습니다. 녹슨 시트 사이, 진흙투성이 바닥. 무언가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미친 게 아니라는 증거. 희미한 한 기억 속 그놈이 범인이라는 증거. 그리고 마침내
조수석 시트 구석에 박혀있던 작은 기계를 찾아냈습니다. 부식되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블랙박스였습니다. 수연은 그 흑투성이 블랙박스를 소중한 보물처럼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흉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시궁창이었습니다. 당장 하루 벌어먹고 사는 식당 종업원 주제에 수백만 원이 든다는 복구 비용을 감당할 길이 없었으니까요. 수연은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 망가진 블랙박스를 끌어안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살아 돌아왔어. 나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꼭 찾아서 지옥으로 보내줄게. 그녀의 눈빛이 전과는 다르게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더 이상 착하고 순진했던 김바다는 없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지옥불을 건너온 여자 한수연만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항구에서의 그 처절한 절규 끝에 수연은 다시 어둠 속으로 쓰러졌습니다. 너무나 거대한 충격과 감당할 수 없는 기억의 무게가 그녀의 허약한 육체를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바다야, 바다야. 김 씨의 다급한 외침이 멀어져 갔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익숙한 김씨네 안방 천장이 보였습니다. 이마에는 차가운 물수건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신음과 함께 몸을 일으키려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뇌를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 그 통증과 함께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여보. 그 다정했던 목소리가 어떻게 악마의 속삭임으로 변했는지, 사랑해라는 말이 어떻게 죽어라는 저주로 바뀌었는지, 수연은 이불을 움켜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하지만 스스로 지워버렸던 지옥 같은 5년 전의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한수연이었어. 내가 그 사람 아내였어.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수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김 씨 아내가 죽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좀 정신이 드니? 아까 항구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 고물차가 뭐라고 그렇게 서럽게 우니? 김 씨 아내는 안쓰러운 듯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은 자신을 걱정해주는 그 따뜻한 손길에 잠시 마음이 울컥했지만 이내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사겼습니다. 아직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 차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면 저들은 또다시 자신을 죽이러 올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죄송해요. 아주머니,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수연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김 씨 아내가 방을 나가자마자 수연은 주머니 속에 숨겨두었던 그것을 꺼냈습니다. 녹투성이 블랙박스. 진흙과 바닷물에 절어 이미 기계로서의 수명을 다한 듯 보였지만 수연에게는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목숨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이야. 수연은 마른 걸레로 블랙박스를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 이 작은 기계 안에 그날의 진실이, 악마의 민낯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전원을 켜보려 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미 내부 회로까지 바닷물에 부식되어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수연은 절망했습니다. 기억은 돌아왔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강민호 그 악마를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수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해. 이걸 복구하려면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통장에 몇만 원이 전부인 식당 종업원 김바다에게
수천만 원이 들지도 모를 복구 비용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수연은 블랙박스를 끌어안고 방바닥을 쳤습니다. 왜?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억울함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자신은 죽음의 문턱에서 기억을 잃고 짐승처럼 살아왔는데 자신을 죽인 그 살인마는 TV에 나와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니. 신이 있다면 이건 너무나 가혹한 처사였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강민호의 웃는 얼굴이 떠올라 치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강민호라는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수많은 기사와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청년 창업 신화, 강민호 대표. 아내 잃은 슬픔 딛고 일어선 인간 승리. 기부 천사 강민호,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기사 하나하나가 수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사진 속 강민호는 너무나 멀쩡했고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시어머니 박 여사도 보였습니다. 어머니도 한 통속이었어. 수연은 기억해냈습니다. 사고 전 자신을 보며 음흉하게 웃던 박 여사의 얼굴을. 며느리 잘 둬서 호강하네. 라며 비아냥거렸던 그 목소리를.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철저하게 계획한 살인극. 자신은 그들의 욕망을 채워줄 100억짜리 재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용서 못해. 절대 용서 안 해. 수연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그녀를 다시 덮쳤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다 잊어버린 시골 아줌마가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가를 상대로 무슨 싸움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속만 끓이던 어느 날 점심시간. 식당은 여느 때처럼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구석자리에서 말없이 국밥을 드시는 단골 손님. 수연은 평소처럼 친절하게 할머니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늘 드시던 걸로 드릴까요? 할머니, 아니 김문자 회장은 안경 너머로 수연을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래. 국물 좀 뜨끈하게 해서 줘. 네, 알겠습니다. 수연은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스럽게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쟁반을 들고 나가려는데 홀에서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으악!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 어떡해. 김문자 회장이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것입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숨을 쉬지 못해 허공에 손을 휘저었습니다. 기도가 막힌 것입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수연은 본능적으로 쟁반을 내던지고 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비키세요. 다들 비켜요. 회장의 얼굴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가 뒤집히기 직전이었습니다. 수연은 망설임 없이 회장의 뒤로 돌아가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기억은 잃었어도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응급처치법, 하임리히법을.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 둘, 셋. 수연은 있는 힘껏 회장의 복부를 압박했습니다. 회장의 몸이 들썩거렸습니다. 제발 나오세요. 수연은 울음을 터뜨릴 듯 소리치며 다시 한번 힘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목구멍에서 커다란 떡 조각이 튀어나왔습니다. 후후. 회장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호흡을 되찾았습니다. 막혔던 숨통이 트이자
회장은 가쁜 숨을 내쉬며 수연의 품에 안겨 안정을 찾았습니다. 살았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주변에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연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김문자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을 살려준 수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을 바라보는 깊은 감사와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날 살렸어. 내 평생.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그날 오후, 김문자 회장은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다며 수연을 자신의 거처로 불렀습니다. 도착한 곳은 허름한 여관방이 아닌 시내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수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국밥집 단골 할머니가 이런 곳에 묵고 있다니. 앉거라. 차라도 한잔하자. 회장은 수연에게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정확히는 수연의 오른쪽 뺨에 난 길고 흉측한 흉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그 상처, 사연이 있어 보이는구나. 무슨 사정인지 말해줄 수 있겠니?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김문자 회장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분이라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블랙박스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을 잃기 전 100억 때문에 남편에게 살해당할 뻔했던 그 끔찍한 이야기를,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살아왔지만 기억도 증거도 없이 숨어 살아야 했던 지난 5년의 세월을. 이야기를 듣는 내내 김문자 회장의 표정은 무섭게 굳어갔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맨손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철의 여인 김문자. 그녀 역시 젊은 시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빈손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피눈물을 흘렸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수연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젊은 날을 본 회장은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천하의 짐승만도 못한 놈들. 회장의 눈에서 분노의 불길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그 증거가 들어있다는 거야? 네. 하지만 보시다시피 바닷물에 망가져서. 수연이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김문자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국내 최고의 데이터 복구팀을 호텔로 불러. 비용은 상관없다. 무조건 살려내라고 해. 수연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회장은 수연의 어깨를 감싸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하늘이 너를 살려보낸 건 이유가 있어서다. 내가 도와주마. 몇 시간 뒤 최고의 장비와 기술자들이 호텔방에 진을 쳤습니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장님, 복구되었습니다. 기술자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주었습니다. 수연과 회장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노이즈 사이로 선명한 영상과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커피 마셔, 수연아. 잘 가라. 내가 죽어줘야 내가 100억을 갖지. 엄마한테도 안부 전해줄게. 영상 속 강민호의 얼굴은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수연은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고통과 드디어 증거를 찾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가슴을 쳤습니다. 김문자 회장은 치를 떨며 영상을 껐습니다. 이런 처죽일 놈. 내 이놈을 살려둘 수가 없구나. 회장은 눈물 범벅이 된 수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엄숙한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수연아, 너 나랑 같이 미국으로 가자. 미국. 이요? 그래. 이대로는 안 된다. 저놈들은 이미 너무 높이 올라갔어. 지금 이 모습으로 덤벼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회장은 수연의 흉터를 어루만졌습니다. 내가 너를 완벽하게 다시 만들어주마. 얼굴도 신분도 그리고 힘도. 내 딸이 되는 건 어때? 내 양녀가 되어서 나를 돕고 내 모든 재산과 힘을 내가 가져. 그리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 저놈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아니 거절해서는 안 되는 운명의 제안이었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닦고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나약했던 김바다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품은 한수연만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겠습니다. 그 길로 수연은 김문자 회장을 따라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인고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뉴욕의 밤거리는 차갑고 화려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낯선 땅을 밟은 수연은 옷깃을 여미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마천루들이 마치 거대한 감옥 창살처럼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내 전장이 될 게다. 문자 회장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명심해라.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면 한국으로 돌아갈 자격도 없는 거야.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수연의 영혼에 새기는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수연은 맨해튼의 최고급 맨션이 아닌 교외의 한적한 요양병원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은 은밀하게 운영되는 VIP 전용 성형외과 센터였습니다. 수술대 위에 누운 수연. 차가운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의사가 그녀의 얼굴에 매직으로 복잡한 선을 그렸습니다. 환자분, 원하시는 얼굴이 있나요? 의사의 질문에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떠오르는 얼굴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남편 강민호가 사랑했던 순하고 착해 빠진 한수연의 얼굴. 가장 독해 보이는 얼굴로 만들어주세요. 아무도 저를 만만하게 볼 수 없게, 그리고 절대로 예전의 흔적을 찾을 수 없게 갈아엎어주세요. 그녀의 주문은 단호했습니다. 곧이어 마취가스가 코끝을 덮쳤습니다. 의식이 멀어지는 순간 수연은 다짐했습니다. 이 수술대 위에서 한수연은 죽는다. 다시는 사랑 따위에 속아 목숨을 구걸하는 나약한 여자는 없다. 수술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면, 윤곽, 눈, 코, 이마. 피부가 찢어지고 뼈가 깎이는 고통이 수개월간 이어졌습니다. 마취가 풀릴 때마다 찾아오는 통증은 마치 1000개의 바늘로 온몸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으윽. 한밤중 밀려오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수연은 진통제를 거부했습니다. 이 고통을 온전히 기억해야 했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아픔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건 배신당한 심장의 통증이었으니까요. 아프냐? 병실을 찾은 김문자 회장이 붕대를 칭칭 감은 수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견딜만합니다. 독한 것.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 도끼가 있어야 사람을 잡아먹지. 이제 몸을 만들었으니 머리를 채울 차례다. 그날부터 수연의 지옥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장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최고의 가정교사들을 붙여주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경제신문 정도. 오전에는 국제금융과 부동산 투자 이론 수업. 오후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 어학 집중 훈련. 그리고 저녁에는 상류층의 에티켓과 화술, 심리전까지.
하루 4시간도 자지 못하는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습니다. 틀렸어. 다시. 와인 잔을 드는 손가락의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매서운 지적질이 날아왔습니다. 너는 지금 5천억을 움직이는 투자회사의 대표야. 그런 주눅든 눈빛으로 누굴 속이겠다는 거야? 더 당당하게 상대를 짓밟을 기세로 쳐다봐. 수연은 입술이 터지고 코피가 쏟아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보며 수천 번, 수만 번 연습했습니다. 차갑게 웃는 법, 상대의 기를 죽이는 눈빛, 감정을 숨기는 포커페이스. 거울 속의 여자는 점점 한수연의 흔적을 지우고 낯선 타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문자 회장이 수연에게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이게 뭐죠? 내 남편 놈, 아니 강민호의 사업 현황이다. 수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그녀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강민호, 제이킹 홀딩스 대표. 겉으로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수연의 사망보험금과 건물을 팔아 챙긴 100억 원. 그 거액은 이미 무리한 사업 확장과 도박 빚으로 공중분해된 지 오래였습니다. 지금은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며 간신히 부도만 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떠냐? 아주 먹기 좋은 먹잇감이네요. 수연이 서류를 덮으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강민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돈입니다. 그것도 아주 눈먼 돈. 제대로 보았구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놈은 지금 자신을 구원해줄 동아줄을 찾고 있어. 그 동아줄이 썩은 줄인 줄도 모르고 덥석 물겠지. 내가 그 동아줄이 되어줘라. 가장 화려하고 가장 달콤한 독이 든 동아줄이. 수연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어촌 마을의 촌스러운 아줌마 김바다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월가에서 주목받는 신비주의 투자자 제니퍼 킴이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귀국 날이 밝았습니다. 수연은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긴 생머리, 창백할 만큼 하얀 피부, 붉은 립스틱, 그리고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정장 원피스. 거울 속의 여자는 마치 장례식에 가는 상주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파티에 가는 여왕처럼 화려했습니다. 완벽하구나. 김문자 회장이 수연의 뒤에 서서 어깨를 잡았습니다. 가서 보여주고 오렴. 죄 지은 자가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수연은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 게이트. 수많은 취재진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나온다. 제니퍼 킴이다. 재미교포 재력가 김문자 회장의 딸. 5천억 자산가 제니퍼 킴, 한국 상륙. 기자들의 외침과 함께 게이트 문이 열렸습니다. 또각, 또각.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수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건장한 경호원들과 수행 비서들이 줄을 지어 따랐습니다. 압도적인 아우라. 기자들은 잠시 숨을 멈추고 그녀의 미모와 카리스마에 압도되었습니다. 제니퍼 대표님, 한국 투자를 결심하신 이유가 뭡니까? 김문자 회장님의 후계자라는 게 사실입니까? 질문이 쏟아졌지만 수연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 그녀의 시선은 카메라 렌즈가 아닌 서울의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나왔어, 강민호. 기다리고 있어. 내가 그토록 원하던 돈다발을 들고 내 목을 조르러 왔어. 공항을 빠져나온 수연은 대기하고 있던 최고급 리무진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산타워, 한강다리. 5년 전 남편과 드라이브를 하며 행복을 꿈꿨던 그 거리들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수연은 애써 감정을 눌렀습니다. 대표님, 일정대로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조수석에 탄 김 실장이 말했습니다. 그때 수연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김문자 회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준비는 끝났다. 미끼를 던져라. 수연은 입꼬리를 올리며 핸드폰을 쥐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굶주린 늑대를 덫으로 유인할 시간. 김 실장님. 네, 대표님. 제이킹홀딩스 강민호 대표에게 연락하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침착하고 우아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투자자가 그쪽 회사에 관심이 아주 많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비싸고 은밀한 곳에서 만나자고 하세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제니퍼의 귀국과는 정반대로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 풍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제이킹 홀딩스라는 거창한 간판이 무색하게, 사무실 바닥에는 독촉장이 눈처럼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강민호.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열어. 쾅, 쾅, 쾅. 철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사채업자들의 고함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사무실 안 책상 밑에 웅크리고 있던 강민호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8년 전 아내를 바다에 수장시키고 손에 넣었던 100억. 평생 쓸 줄 알았던 그 거액은 민호의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엔 사업 확장이란 명목으로 건물을 팔아치웠고 그 다음엔 주식과 코인에 손을 댔다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돈마저 강원도 카지노 VIP 룸에서 며칠 밤 사이에 탕진해버렸죠. 지금 그에게 남은 건 허울뿐인 대표 명함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수십억의 빚뿐이었습니다. 한참 뒤 복도가 조용해지자 민호는 그제야 책상 밑에서 기어나왔습니다. 명품 양복은 구겨졌고 한때 윤기가 흐르던 얼굴은 술과 스트레스로 푸석하게 상해 있었습니다. 젠장. 민호는 책상 위에 있던 재떨이를 벽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쨍그랑. 어디서 돈 나올 구멍 없나? 누구 하나만 걸려라. 한 놈만 걸리면. 그는 침을 뱉으며 습관처럼 휴대폰 주소록을 뒤적였습니다. 이미 지인들은 그의 전화를 차단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에서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민호는 빚쟁이 전화일까봐 무시하려 했지만 왠지 모를 예감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제이킹 홀딩스 강민호 대표님 맞으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정중하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네, 제가 강민호입니다만. 누구시죠? 민호는 목소리를 깔고 거만한 대표 흉내를 냈습니다. 저는 미국 JK 투자그룹의 수석 비서 김 실장이라고 합니다. JK 투자그룹이요? 민호의 눈동자가 순간 커졌습니다. JK 투자그룹. 최근 여의도 증권가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큰손 중에 큰손. 저희 제니퍼 킴 대표님께서 한국 내 투자처를 찾던 중 강 대표님의 사업 계획서를 인상 깊게 보셨습니다. 한번 만나 뵙고 싶어 하시는데 시간 괜찮으십니까? 그 순간 민호의 귓가에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민호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참으며 최대한 점잖은 척 대답했습니다. 아, 제니퍼 킴 대표님이라면
저도 익히 들어 알고 있죠. 제가 워낙 스케줄이 바빠서 시간 내기가 쉽진 않지만 미국에서 오셨다니 특별히 시간을 비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저녁 7시 시그니엘 호텔 프라이빗 라운지에서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민호는 사무실이 떠나가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나이스. 드디어 기회가 왔다. 한국 물정 모르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 이거지. 내가 뼛속까지 발라먹어주마. 민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즉시 화장실로 달려가 면도를 하고 옷장에 숨겨두었던 가장 비싸고 유일하게 남은 명품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연습하는 강민호. 자신이 사냥하러 가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제 발로 도살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었습니다. 저녁 7시 잠실 시그니엘 호텔 최상층 라운지.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까마득하게 펼쳐진 그곳은 선택받은 극소수만이 출입할 수 있는 은밀한 공간이었습니다. 민호는 긴장된 표정으로 위스키 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런 최고급 호텔에 온 것도 실로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때 라운지 입구 쪽에서 또각 규칙적인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돌린 순간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슬로 모션으로 걸어 들어오는 한 여자. 검은색 오프숄더 드레스가 그녀의 하얀 어깨와 매혹적인 쇄골 라인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그녀는 주변의 공기마저 압도할 만큼 강렬한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죠. 제니퍼 킴 수연이었습니다.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박! 돈만 많은 줄 알았더니 완전 절세미녀잖아. 민호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단순히 투자를 받는 걸 넘어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든다면? 그럼 5천억이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닌가? 민호는 재킷 단추를 잠그며 세상에서 가장 신사적인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민호입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강 대표님. 제니퍼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매, 차가우면서도 깊은 저 눈동자,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화장과 도도한 표정은 자신이 아는 촌스러운 전처, 한수연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었습니다. 무엇보다 한수연은 이미 8년 전 깊은 바닷속에서 물고기 밥이 되었을 테니까요. 아닙니다. 대표님을 뵙는데 이 정도 기다림은 영광이죠.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니퍼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치 시체의 손을 잡은 듯한 서늘함에 민호는 움찔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업 계획서는 잘 봤어요. 제니퍼가 다리를 꼬고 앉으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 사업이라 아이템은 좋은데 자금 흐름이 좀 막혀 있는 것 같던데요? 그녀의 지적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민호는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능청스럽게 받아쳤습니다. 아하. 워낙 대규모 프로젝트다 보니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지금도 투자하겠다는 곳이 줄을 섰지만 저는 제니퍼 대표님 같은 글로벌한 파트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뻔한 거짓말이었죠. 수연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줄을 서긴 개뿔. 빚쟁이들이 줄을 섰겠지. 하지만 겉으로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저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오직 능력만 보죠. 강 대표님의 능력. 한번 믿어봐도 될까요? 제니퍼가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민호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진하고 매혹적인 향수 냄새가 민호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그것은 돈의 냄새였고 동시에 죽음의 유혹이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에게 투자하신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가진 모든 걸 걸고 약속드리죠. 민호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연은 와인 잔을 들어 입술을 적셨습니다. 그런데 강 대표님, 제니퍼가 민호의 반응을 즐기듯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심장이 쿵. 민호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네, 그게 무슨... 아까부터 자꾸 저를 뚫어지게 보시길래 제가 아는 사람과 닮았나 해서요. 제니퍼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걸렸어요. 그것은 8년 전 민호가 수연에게 수면제 커피를 건넬 때 지었던 그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민호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아닙니다. 대표님이 워낙 미인이셔서 저도 모르게 실례를 했군요. 사실 제 죽은 아내 생각이 조금 나서요. 민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동정심 유발 작전을 쓰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있었나요? 네. 아주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8년 전에 사고로 먼저 보냈습니다. 민호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을 잊지 못해서 재혼도 안 하고 혼자 살고 있죠. 대표님을 보니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가슴이 좀 아프네요. 민호의 가증스러운 연기였죠. 테이블 아래에서 수연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당장이라도 저 면상에 와인을 뿌리고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수연은 허벅지를 꼬집으며 참아냈습니다. 수연은 안타깝다는 듯 표정을 지었어요. 저런, 순정파이셨군요. 돈만 아는 사업가인 줄 알았는데 의외의 모습이에요. 호감이 가네요. 호감. 그 단어에 민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먹혔다. 이 여자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 민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돈과 여자. 두 마리 토끼가 제 발로 굴러들어온 셈이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같은 분께 그런 말을 들으니 영광입니다. 앞으로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가깝게 지내고 싶습니다. 민호는 은근슬쩍 작업 멘트를 던졌습니다. 제니퍼는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글쎄요. 저는 쉬운 여자가 아니라서요. 하지만 그녀는 핸드백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신의 개인 번호가 적힌 황금색 명함이었습니다. 강 대표님의 능력을 한번 기대해보죠. 연락 기다릴게요. 제니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라운지를 빠져나갔습니다.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민호는 명함을 손에 쥐고 입을 맞췄습니다. 됐다. 낚였어. 제니퍼 킴. 너는 이제 내 거다. 내 돈도 내 몸도 다 내가 가져주마. 민호는 자신이 늑대라고 착각하며 의기양양하게 위스키를 원샷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쥔 그 명함이 지옥행 티켓이라는 것을, 그리고 방금 나간 그 여자가 자신의 목을 물어뜯기 위해 이빨을 숨긴 진짜 늑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엘리베이터 안. 수연은 거울을 보며 물티슈로 손을 벅벅 닦았습니다. 민호가 잡았던 그 손의 감촉이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피부가 빨개지도록 손을 닦아낸 그녀는 쓰레기통에 물티슈를 처박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끼를 물었어. 이제 천천히 말려 죽여줄게. 거울 속에 제니퍼가 섬뜩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탐욕의 눈먼 자와 복수에 미친 자. 두 사람의 위험한 게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민호의 총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를 피해 다니면서도 제니퍼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여유롭고 로맨틱한 남자를 연기했습니다. 매일 아침 제니퍼의 사무실로 수십만 원짜리 장미 꽃바구니가 배달되었습니다. 카드깡을 해서 산 명품 목걸이와 구두가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제니퍼,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내 심장이 뛰는 걸 느껴요. 나랑 만나주겠습니까? 고급 레스토랑에서 민호가 애절하게 고백하던 날. 수연은 수줍은 미소 뒤에 차가운 비수를 숨긴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민호 씨. 우리 진지하게 만나봐요. 그 한마디에 민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호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난 지 불과 2주 만에 뜨거운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물론 민호에게는 사랑이 아닌 5천억을 향한 집착이었고 수연에게는 복수를 위한 철저한 연기였지만 말이죠. 자신감이 붙은 민호는 이 황금 동아줄을 확실하게 묶어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가장 강력한 지원군이자 또 다른 탐욕의 화신, 자신의 어머니를 끌어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민호가 제니퍼라는 황금 동아줄을 잡았다고 환호하던 그쯤 그의 어머니 박 여사의 사정도 아들 못지않게 궁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8년 전 며느리의 목숨값으로 챙긴 돈방석에 앉았을 때만 해도 그녀는 세상 무서울 게 없었죠. 하지만 모래성은 파도 한 번에 무너지는 법이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으로 돈을 날리는 동안 박 여사 역시 주변의 사기꾼들에게 속아 기획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남은 건 유행진한 명품 가방 몇 개와 월세가 밀려 쫓겨나기 직전인 좁은 빌라 한 채뿐이었습니다. 그때 아들 민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대박이야, 대박. 나 이번에 미국에서 온 재벌 여자랑 잘 될 것 같아. 재산이 5천억이래. 뭐? 5천억? 박 여사는 먹던 라면을 뿜을 뻔했습니다. 5천억이라니. 상상조차 안 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민호야, 그게 정말이냐? 그 여자가 널 좋아해? 그렇다니까. 당장 엄마한테 인사드리러 가겠대. 엄마 알지? 최대한 있어 보이게 우아하게 입고 나와. 전화를 끄는 박 여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죽으란 법은 없다더니 하늘이 무너져가는 집구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제니퍼 킴과 만나기로 한 날, 박 여사는 장롱을 뒤져 가장 비싸 보이는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이미 살이 쪄서 지퍼가 잘 올라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짙은 화장으로 주름진 얼굴을 가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영락없는 탐욕스러운 노파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다시 부잣집 사모님처럼 보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청담동의 한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얄팍한 계산이었죠. 직원의 안내를 받아 룸으로 들어서자 민호와 마주 앉아 있던 한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니퍼 킴 수연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제니퍼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단순히 예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을 휘감고 있는 돈의 아우라 때문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눈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제니퍼를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귀걸이, 시계, 가방. 눈대중으로만 고급 수입 자동차 몇 대 값은 충분히 나오고도 남았습니다. 진짜다. 이 여자는 진짜 백이야. 의심 많던 박 여사의 마음속 빗장이 순식간에 풀렸습니다. 제니퍼는 박 여사의 노골적인 시선을 느꼈지만 오히려 더 우아하게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천연덕스러운 거짓말이었죠. 수연은 속으로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눈빛을 담아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수연은 직접 박 여사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박 여사는 제니퍼가 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며 머릿속으로 이미 김칫국을 한 사발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재력이면 내 빚 갚는 건 일도 아니겠어. 다시 기사 딸린 차 타고 백화점 가서 큰 소리 좀 치겠구나. 그때 수연이 테이블 아래에서 작은 쇼핑백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는데 빈손으로 오기가 좀 그래서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박 여사의 눈이 보름달처럼 커졌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벨벳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른 엄지손가락만한 거대한 알이 박힌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명을 받은 보석이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세상에, 이거 다이아몬드 아니야? 박 여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생 보석을 좋아했지만 이렇게 큰 알은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네, 5캐럿이에요. 어머님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수연이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반지는 진짜 다이아몬드가 아니었습니다. 수연이 미국에 있을 때 파티용 소품으로 쓰려고 샀던 최상급 큐빅 반지였죠. 하지만 눈앞의 탐욕에 눈이 먼 박 여사에게 진위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5캐럿이라는 숫자와 번쩍이는 광채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염치라는 것은 애초에 없다는 듯 냉큼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쭈글쭈글한 손가락에 억지로 끼워 넣었습니다. 마디가 굵어 잘 들어가지 않았지만 침까지 발라가며 밀어 넣었죠. 어머, 딱 맞네요. 마치 원래 어머님 거였던 것 같아요. 수연이 박수를 치며 맞장구 쳤습니다. 박 여사는 반지를 낀 손을 요리조리 돌려보며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당장 이걸 팔면 급한 불은 끌 수 있겠다는 생각에 박 여사의 입꼬리가 귀에 걸렸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내가 며느리 복이 있으려나 보네. 기분이 좋아진 박 여사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며느리 수연을 깎아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우리 민호 전처 말이에요. 걔는 정말 정이 안 가는 애였어. 돈 좀 번다고 시어머니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았지 뭐예요. 아주 야박하고 독한 년이었어요. 박 여사는 혀를 차며 죽은 수연을 모욕했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수연은 매달 박 여사에게 두둑한 용돈을 보냈고 철마다 보약이며 옷이며 살뜰히 챙겼던 효부였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기억 속에서 그 모든 은혜는 삭제되고 오직 돈을 더 뜯어내지 못한 아쉬움만 남아 왜곡되어 있었죠. 수연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가운 물로 삼켰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했었구나.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갖다 바친 돈은 기억도 안 난다 이거지. 수연은 더 환하게 웃으며 박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가짜 반지가 조명을 받아 번들거렸습니다. 어머님 속상하셨겠어요. 제가 그 사람 못 가지. 아니, 그보다 더 잘할게요. 수연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박 여사는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래, 그래. 박 여사는 제니퍼가 자신의 구세주라도 되는 양 반지를 낀 손으로 수연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소름 끼치도록 싫었지만 수연은 참아냈습니다. 이 탐욕스러운 노파를 지옥의 가장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역겨움을 견뎌야 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헤어지는 길. 박 여사는 민호와 수연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차가 사라지자마자 다시 한번 반지를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호호, 신봤다. 전 며느리 그녀는 죽으면서 돈다발을 안겨주더니 새 며느리는 살아서 금덩이를 안겨주네. 민호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라.
박 여사는 반지에 입을 맞추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반지가 가짜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리고 그 새 며느리가 자신이 잡아먹은 죽은 며느리라는 사실은 더더욱 모른 채 말이죠. 차 안에서 수연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박 여사의 탐욕스러운 표정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야박해? 독한 년? 수연이 나직하게 씹어뱉었습니다. 그 독한 년이 어떤 건지 제대로 보여줄게. 그 가짜 반지 제발 팔지 말고 오래오래 간직하세요, 어머니. 수연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 다이아몬드보다 더 날카롭고 단단한 복수의 칼날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탐욕의 눈먼 자는 결국 그 탐욕에 베어 죽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수연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차 뒤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덮치러 가는 거대한 맹수의 그림자처럼. 제니퍼가 던진 탐스러운 미끼를 덥석 문 강민호. 그는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와 같았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을 운명이라 확신했고 그녀를 놓치면 자신의 인생도 끝장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호는 남은 돈을 탈탈 털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요트를 빌렸습니다. 어둠이 깔린 강 위로 현악 사중주의 선율이 흐르고 은은한 촛불이 일렁이는 갑판. 민호는 수연 앞에 무릎을 꿇고 미리 준비한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사랑의 열병이 아닌 성공에 대한 굶주림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제니퍼, 제 남은 인생,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나와 결혼해줘. 수연은 꽃다발을 받아들고 향기를 맡는 척하며 입가에 번지는 싸늘한 비웃음을 감췄습니다. 생각보다 더 급했나 보네, 강민호. 하긴 빚쟁이들이 목을 조여오고 있을 테니. 수연은 천천히 요트 난간으로 걸어가 검은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마치 8년 전 자신이 수장되었던 그 바다처럼 강물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민호 씨, 저는 결혼이 단순한 사랑 노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신뢰와 능력. 그게 증명되지 않으면 제 마음을 열 수 없어요.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당황한 민호가 입을 때려던 찰나 수연이 선수를 쳤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제가 이번에 추진하는 300억 규모의 리조트 사업. 거기에 민호 씨 이름으로 30억을 태우세요. 30억? 그 숫자가 민호의 고막을 때리는 순간 그의 사고 회로가 일시 정지했습니다. 당장 수중에 3억도 없는 그에게 30억은 불가능에 가까운 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잔인할 만큼 침착했습니다. 딱 10%예요. 남편 될 사람이 능력도 없이 제 치마폭에 쌓여 산다는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정도 성의도 없다면 우린 인연이 아닌 거겠죠. 수연은 미련 없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벼랑 끝 전술이었습니다. 민호의 알량한 자존심과 거대한 탐욕을 동시에 자극하는 치밀한 계산. 민호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다시 빚더미에 앉은 신용불량자로 돌아가야 하지만 30억만 마련하면 5천억 자산가인 제니퍼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게임이었습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인생 역전을 위한 확실한 로또였습니다. 좋습니다. 까짓것 30억, 제가 증명해 보이죠. 대신 그 돈이 입금되면 바로 저랑 결혼하는 겁니다. 민호의 비장한 외침에 수연은 와인 잔을 들어 그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맑고 청아한 유리잔 소리가 마치
민호의 파멸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민호와 박 여사의 돈 만들기 대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이 좋아 작전이지 그것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치우는 영혼의 떨이었습니다. 먼저 민호는 자신이 살고 있던 오피스텔 보증금을 뺐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타고 다니던 리스 차량까지 불법으로 처분해 현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30억이라는 거대한 구멍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바통은 박 여사에게 넘어갔습니다. 아들의 다급한 호소에 박 여사 역시 이성을 잃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5천억 재벌 며느리를 놓칠 수 없다는 일념 하나로 전화기를 붙잡고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연락 한 번 없던 시골 친척들까지 찾아가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형님 나야. 이번에 진짜 확실한 거냐. 딱 한 달만 쓰고 이자 2배로 쳐서 갚을게. 박 여사는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놓으며 수연에게 받은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란듯이 흔들어 댔습니다. 이거 봐. 재벌 며느리가 예단으로 준 5캐럿 다이아야. 내가 돈 떼먹을 사람으로 보여? 순진한 친척들은 번쩍이는 반지의 광채에 속아 장롱 속 쌈짓돈이며 소판 돈까지 박 여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긁어모아도 겨우 10억 남짓. 아직 20억이라는 거금이 부족했습니다. 민호와 박 여사는 마주 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때 박 여사의 뇌리에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산이었습니다. 대대로 조상님을 모셔온 문중의 땅.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조상의 묘지 땅까지 파는 건 패륜 중에 패륜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니퍼의 얼굴과 5천억이라는 숫자가 떠오르자 일말의 양심 따위는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두 모자는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 조상님들도 이해해 줄 거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 길로 부동산 업자를 만났고 수백 년을 이어온 문중의 땅은 도장 한 번에 남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만든 돈이 총 20억. 이제 마지막 10억이 남았습니다. 더 이상 팔 것도 빌릴 곳도 없는 막다른 골목. 민호의 눈은 며칠 밤을 새운 탓에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금단의 영역, 사채 시장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강남 뒷골목에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지하실 사무실. 험상궂은 문신을 한 사채업자 앞에 앉은 민호는 서류 한 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신체 포기각서, 채무 불이행 시 장기를 적출하여 매매한다는 끔찍한 조항이 적혀 있었지만 이미 탐욕에 마비된 민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통장에 찍힐 30억이라는 숫자만이 신기루처럼 아른거릴 뿐이었습니다. 걱정 마쇼. 며칠 뒤면 대한민국이 다 아는 재벌 남편이 될 몸이니까. 민호는 호기롭게 지장을 찍었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붉은 인주 자국.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악마와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렇게 집, 차, 선산, 친척들의 피눈물,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갈아 넣은 30억 원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날, 강남 고층 빌딩의 제니퍼의 사무실. 민호는 의기양양하게 들어와 제니퍼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행색은 초췌하기 그지없었지만 눈빛만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30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제니퍼의 노트북 화면에 알림창이 떴습니다. 수연은 화면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30억이 아니었습니다. 민호와 박 여사의 모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몽땅 털어넣은 생명줄 그 자체였습니다. 대단하네요, 민호 씨. 정말 능력을 보여주셨군요.
수연의 칭찬에 민호는 세상을 다 가진 표정으로 등을 기대앉았습니다. 제가 말했잖습니까? 당신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고. 이제 우리 결혼하는 겁니까? 민호가 탐욕스러운 손길로 수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연은 자연스럽게 커피 잔을 건네며 피했습니다. 물론이죠. 조만간 아주 성대한 식을 올릴 거예요. 당신이 상상도 못할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와 함께요. 민호는 그 이벤트가 자신의 파멸일 줄은 꿈에도 모르고 희죽거렸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민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자리에서 수연은 노트북을 덮으며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김 실장님, 입금된 30억 바로 분산 이체하세요. 그리고 이 사무실 오늘부로 뺍니다.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치우세요. 수연은 창가로 다가가 도심을 내려다봤습니다. 회색빛 빌딩 숲 사이로 민호가 탄 차가 개미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민호와 박 여사는 스스로의 탐욕 때문에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불구덩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건 5천억의 재산도 화려한 결혼 생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피냄새를 맡고 몰려들 사채업자들과 빚쟁이들, 그리고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현실뿐이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수연의 눈동자 속에 활활 타오르는 복수의 불길이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즐겨, 강민호. 그 30억이 내 마지막 장례비가 될 테니까. 30억이라는 거액을 제니퍼에게 바친 후 민호의 삶은 벼랑 끝에 매달린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살인적인 이자, 독촉은 시계 초침처럼 정확하고 잔인하게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지옥 같은 불안감을 마약 같은 희망으로 억눌렀습니다. 결혼식만 올리면 5천억이 내 손에 들어오면 이 모든 구질구질한 현실은 한 방에 끝날 것이라고. 그는 다가올 장밋빛 미래만을 상상하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그의 멘탈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죠. 웨딩드레스 샵의 커튼이 열리던 날,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제니퍼가 수줍게 물었습니다. 어때요, 민호 씨? 저 예쁜가요? 그 순간 민호의 등줄기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나긋나긋한 말투, 끝을 살짝 흐리는 억양. 그것은 8년 전 자신이 차가운 바다에 수장시켰던 아내, 수연의 목소리와 말투가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민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수연아? 자신도 모르게 죽은 아내의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제니퍼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민호 씨?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차가운 그녀의 되물음에 민호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민호에게는 끔찍한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악몽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박 여사와 함께 살고 있는 허름한 반지하 월세방. 잠이 들면 어김없이 차가운 물속에 갇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살려줘. 누군가 발목을 잡아당기는 느낌. 숨이 막혀오는 고통. 민호는 매일 밤 식은땀에 흠뻑 젖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영인지 아니면 원혼의 저주인지 구분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공포는 낮에도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텅 빈 집에 혼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어두운 방 안. 갑자기 거실 구석에 처박아둔 낡은 오디오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흘러나오는 노래. 사랑했던
그 기억마저 나를 잊지 말아요.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죽은 수연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설거지를 할 때마다 습관처럼 흥얼거렸던 바로 그 옛날 발라드 곡이었습니다. 전원 코드도 뽑혀 있는 고장난 오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다니 민호는 귀를 틀어막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왜 나와? 누가 킨 거야? 공포에 질린 민호는 비명을 지르며 오디오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박살난 기계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나서야 노래는 뚝 끊겼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민호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노래 가사 하나하나가 마치 수연이 귀신이 되어 자신을 부르는 저주처럼 고막에 박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점점 말라가고 눈밑은 퀭해졌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져 내릴 모래성처럼 민호의 멘탈은 이제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장소는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 웨딩홀. 꽃값만 수천만 원이 들었다는 화려한 식장 위로 찬란한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강민호는 단상 앞에 서서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강 대표님. 재벌 남편 되신 거 정말 부럽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눈을 피해 겨우 마련한 결혼식. 하객이라야 민호가 돈을 주고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들과 박 여사가 억지로 끌고 온 친척들이 전부였지만 민호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찬양하는 관중으로 보였습니다. 드디어 해냈다. 이 결혼식만 끝나면 5천억은 내 거야. 지긋지긋한 빚쟁이들도 밤마다 괴롭히던 악몽도 이제 다 끝이야. 민호는 터질 듯한 벅찬 가슴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혼주석에 앉은 박 여사 역시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수연이 선물한 가짜 5캐럿 다이아 반지가 번쩍이고 있었죠. 아이고 형님, 며느리가 재벌이라며? 반지 알 굵은 것 좀 봐. 친척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에 박 여사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호호호, 별거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가 워낙 손이 커서. 잠시 후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가 장내를 울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하객 여러분은 모두 뒤를 돌아봐 주십시오.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웨딩홀의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민호는 설레는 마음으로 신부가 들어설 문을 바라봤습니다. 눈부신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천사 같은 제니퍼가 걸어 들어올 것이라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 장내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게 뭐야?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웨딩드레스 대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커먼 상복을 입은 제니퍼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은색 치마 저고리에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두 손으로 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결혼식의 신부가 아니라 장례식의 상주 그 자체였습니다. 제니퍼? 이게 무슨... 민호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제니퍼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식장을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우아했지만 동시에 저승사자가 다가오는 듯한 서늘한 공포를 몰고 왔습니다. 단상 앞에 다다른 제니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가운 무표정, 그리고 살기로 번뜩이는 눈빛. 당신, 미쳤어? 이 좋은 날에 이게 무슨 옷이야? 빨리 가서 갈아입고 와.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윽박질렀습니다. 하지만 제니퍼는 붉은 입술을 비틀어 웃으며 민호의 턱 밑까지 다가갔습니다.
왜? 옷이 마음에 안 들어? 오늘은 우리 결혼식이 아니라 당신 장례식 날이거든. 순간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뭐? 장례식? 저 여자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박 여사가 놀라서 뛰쳐나왔습니다. 아가,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제니퍼는 박 여사를 향해 싸늘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아니, 박 여사님, 그 반지 아직도 끼고 계시네요? 그거 가짜인 줄도 모르고. 뭐라고? 박 여사가 반지를 낀 손을 떨었습니다. 가짜? 네, 큐빅이에요. 당신 탐욕이 얼마나 우스운지 보여주려고 선물한 건데 그걸 보물단지처럼 모시다니. 정말 역겹네요. 박 여사는 충격에 비틀거리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인연이 미쳤나? 민호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니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그 신호와 함께 단상 뒤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은 채 식장이 떠나가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자, 하객 여러분. 오늘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공개합니다. 신랑 강민호 씨가 8년 전 자기 아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지켜보세요. 화면에 노이즈가 스치더니 이내 선명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연이 목숨 걸고 찾아낸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이 커피 마셔, 수연아. 따뜻할 거야. 화면 속에서 다정한 척 커피를 건네는 8년 전의 강민호. 그리고 잠시 후 정신을 잃은 수연을 태우고 절벽으로 향하는 자동차. 미안해하지 않을게. 내가 죽어줘야. 내가 100억을 갖지. 잘 가라. 쾅. 차가 바다로 추락하는 순간의 굉음과 민호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에, 살인이야. 살인자야. 하객들은 입을 틀어막고 경악했습니다. 스크린 속의 민호가 살인을 저지르고 웃고 있는 동안 민호는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습니다. 아니야. 저거 조작이야. 민호는 스크린을 가리려고 허공에 손을 휘저었지만 이미 진실은 만천하에 드러난 뒤였습니다. 그때 제니퍼가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마지막 가면을 벗었습니다. 강민호,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녀의 목소리가 더 이상 제니퍼의 톤이 아닌 과거 수연의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민호가 덜덜 떨며 그녀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성형으로 얼굴은 변했지만 그 눈빛만은 8년 전 자신이 죽였던 아내 수연의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너 설마 한수연? 귀신이야? 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수연은 쓰러진 민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래, 나야. 내가 100억 때문에 바다에 던져버린 한수연. 지옥에서 기어나와서 너 잡으러 왔다. 그 순간 웨딩홀의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들과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민호 씨, 당신을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들이 민호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음이 결혼식의 끝을 알렸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증거 있어? 시체도 없잖아. 민호가 발악했지만 형사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증거는 적이 넘쳐나는구만. 그리고 여기 살아서 돌아온 피해자가 있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해? 한편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던 박 여사에게도 경찰이 다가갔습니다. 박영자 씨, 당신도 살인 공모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 난 몰라. 다 우리 아들이 한 거야.
박 여사는 손가락에 가짜 반지를 낀 채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결혼식장. 끌려가는 민호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원망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비굴한 목소리로 목숨을 구걸하는 민호. 수연은 그런 그에게 다가가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봐달라고? 감옥에서 나오면 그때 다시 시작하자. 물론 내가 살아서 나올 수 있다면 말이야. 민호와 박 여사는 짐승처럼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하객들도 모두 도망가고 텅 빈 결혼식장에는 수연과 그녀의 양어머니 김문자 회장만이 남았습니다. 김문자 회장이 다가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다, 내 딸아. 이제 다 끝났어. 수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복을 입은 채 텅 빈 식장을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뒤로 화려했던 조명이 하나둘씩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 남겨진 파괴된 결혼식장. 그것은 탐욕의 말로를 보여주는 완벽한 무덤이었습니다. 수연은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8년 동안 그녀를 가두었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온 첫 햇살이었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끝은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고 완벽한 승리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한수연이 아닌 제니퍼 킴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파멸의 결혼식이 끝난 후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재벌가 결혼식, 살인 미수 사건은 연일 뉴스를 도배했고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냉혹했습니다. 재판장은 강민호와 박 여사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엄벌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강민호, 징역 20년. 피고인 박영자, 징역 15년. 판결봉 소리가 법정을 울리는 순간 두 모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옥은 감옥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독방에 수감된 민호에게 변호사가 찾아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강민호 씨, 당신이 숨겨뒀던 비상금 그리고 사채까지 써서 투자했던 그 30억 말입니다. 그게 전부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뭐라고요? 민호가 철창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제니퍼, 아니 한수연이 설계한 가짜 투자처였습니다. 돈은 이미 해외 계좌로 세탁돼서 증발해버렸고요. 당신은 이제 빈털터리입니다. 빚만 남았어요. 으악. 민호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악명 높은 사채업자들이 감옥까지 찾아와 면회실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야 강민호, 내 돈 내놔. 그들은 신체 포기 각서를 흔들며 출소하는 날만 기다리겠다고, 그날은 뼈 한 조각도 남기지 않겠다며 끔찍한 협박을 퍼부었죠. 자신의 목숨줄이었던 마지막 돈마저 수연에게 빼앗겼다는 사실. 그녀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탈탈 털어간 것입니다. 민호는 감옥 바닥을 구르며 피눈물을 흘렸지만 돌아오는 건 교도관의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서울 강남의 한복판. 과거 수연이 피땀 흘려 일궜던 그 80억짜리 건물이 새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경매로 넘어갔던 건물을 다시 낙찰받은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제니퍼 킴. 아니, 당당하게 본래 이름을 되찾은 한수연 대표였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며 건물 외벽에 새로운 간판을 달았습니다. JSY 타워. 금빛으로 빛나는 자신의 이니셜을 보며 수연은 감격에 젖었습니다.
드디어 돌아왔어. 빼앗겼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그녀는 더 강해졌고 더 높이 올라섰습니다. 그날 밤, 건물 최상층 펜트하우스. 수연은 테라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붉은 와인이 든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연아. 뒤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문자 회장이었습니다. 축하한다. 이제야 비로소 완벽한 주인이 되었구나.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저를 지옥에서 꺼내주시고 칼을 쥐어주신 분은 어머니시니까요. 두 사람은 말없이 건배했습니다. 수연은 다시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 갇혀있을 교도소를 향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우면서도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수연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리고 있었죠. 강민호 부디, 오래오래 살아서 그 지옥을 견뎌봐. 수연은 남은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와인의 맛. 그것은 완벽한 승리의 맛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반짝였습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여자 한수연. 그녀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지옥에서 돌아온 수연 씨의 사이다, 복수, 어떻게 보셨나요? 돈 100억 때문에 조강지처를 차가운 바다에 수장시키려 했던 남편과 돈 욕심에 며느리를 죽음으로 내몬 비정한 시어머니. 그들이 맞이한 파멸이 과연 충분한 죗값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징역 20년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돈이면 가족도 버리는 요즘 세상에 대해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짧게라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정의롭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